지난 시간 3편에 이은 유비 4편입니다. 유비와 손권이 손을 잡는 서사는 진수의 글에 의하면 제갈량이 그 대계를 내고 유비가 손권에게 제갈량을 보내니 손권이 평소 유비를 흠모하는 마음과 제갈량의 고든 모습을 보고 결단하였다 되어 있죠. 다만 강표전의 기록이 좀 더 자세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자면 노숙이 유비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요? 이에 유비가 예벗 창호태수 오신에게 의탁하려 한다. 이 오신은 오거예요. 그 후대의 신은 거의 옥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이 오거는 원소의 초기 5 협객친구 그 오자경으로 추측되기도 하는 인물이죠. 물론 활동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친구라는 자경은 동승의 조조 제거 모의에 가담한 그 오자란이나 오석에 가깝다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오석보다는 오자란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노숙이 오거는 필부다. 캣곧 망할 거다. 물이랑 같이 싸우자. 그 일각에서 유비가 오거한테 의탁하려 한다. 이게 그냥 노숙을 떠보려고 한 얘기다 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그 창호라고 하면 교주 저 미치죠. 그 조조를 피해 땅 끝까지 도망을 가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문제예요. 이 오거라는 사람의 서사를 보면 사실상 당시 독립 세력이었어요. 유표한테 발탁이 돼서 창호로 간 건데 나중에 유표를 배신합니다. 사실상 이 창호 지역은 당시 실질적으로는 사섭 세력권이었어요. 사섭이 전쟁 없이 그 지역을 평화롭게 다스렸죠.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위인으로 추앙받는 건데 이 사섭이 외교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태수를 유표 쪽 사람을 하나 앉힌 게 오거였어요. 그런데 이 오거가 통제를 벗어납니다. 즉 오거는 유표와 사섭의 관계를 이용해서 독립성을 누린 거예요. 나중에 사섭이 조조와 손권을 저울질하다가 손권이 이기니까 바로 손권한테 갈아타고 보질의 주둔을 받아들이죠. 보질은 우리 고려 때로 치면 몽골이 보낸 다루가치 같은 겁니다. 사섭은 손권의 속령을 자처하고 세력을 평화롭게 유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거는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왜 손권군이 여기 오냐? 당연하죠. 지금 개꿀 빨고 있는데 손권의 손길이 닿으면 통제가 타이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오거는 보질한테 유인당해서 제거됩니다. 보질이 같이 술 한잔 하자 하고 불러서 죽여버려요. 암튼 이런 오거한테 유비의 세력이 흘러들어갔다면 그 변방의 상황이 이후 또 완전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는 거죠. 유비는 원래 조조의 남하에 맞서서 강릉에 알박기를 하려 했는데 조조가 거기 물자 많아서 주면 안 된다 해서 기병들을 보내니 유비가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참고로 유비의 처자식이 사로잡힌 게 공식적으로는 이게 3번째예요. 유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영웅의 가족들은 그 팔자가 상당히 기구하다. 즉 강릉을 취할 수 없다면 더 남쪽에 독립 세력화된 곳에서 관망하면서 이후 기회를 엿보는 게 사실 유비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봅니다. 이걸 노숙이 야 우리 손토로는 육군을 가지고 있고 병사도 많다. 같이 한번 해보시다. 이에 유비가 하오하오를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이 제갈량 보고 아 니가 갈거이 동생이가 내 너그 형이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다 하는 거죠. 이에 제갈량이 노숙과 함께 시상에 있는 손권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노숙이 시상에 왔을 때에는 유표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투항파가 득세합니다. 제갈량이 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득을 하고 노숙이 손권을 따라 들어가서 그냥 가족들 조조한테 보내고 항복합시다. 손권이 발끈하면서 임마 니 죽을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이 자세를 고쳐잡고 저기 다 항복하자고 하는 놈들 말 듣지 마시라. 나부터가 항복하면 내 벼슬과 자기는 오른다. 근데 님은 어찌 되는지 아느냐? 싸워야 된다. 이와 동시에 노숙이 파양일 때 파견가 있던 주유를 불러요. 주유가 조조는 용병의 4대 근심을 가지고서도 겁도 없이 우리를 쳤다. 내가 다 두드려 팰 수 있다 하니까 손권이 하오하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손유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 거죠. 다만 주유는 손권한테 병사 5만을 달라 했습니다. 손권이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3만으로 일단 어떻게 좀 해보자. 손권이 병사를 많이 차출 못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당시 적벽대전으로 일컬어지는 그 작전은 하나의 전역이었습니다. 그 서청주의 장패도 남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권이 단양일 때 병력을 뺄 수 없었던 상황이 그 한 가지. 그리고 2번째는 투항파의 머릿수가 많았다 했죠. 여기에는 손권의 친족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호족들이 가진 게 많아서 자기 가문의 재산과 안위가 사실상 1순위죠. 그래서 나중에 제갈각이 그렇게 호족들을 까대던 거였고 하재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중요한 전투에서 막 지각하고 그러거든요. 호족들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제 땅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면서 협조를 안 한 거라 볼 수 있죠. 손권이 차출한 3만 중에서 1만은 또 손권이 그 후방인 시상에서 갖고 있었고 주유가 실제 하구에 주둔시킨 병력은 2만 정도로 보입니다.
주유가 하구에 오니 유비가 주유를 만나러 갑니다. 유비가 하우하우를 외치면서 싸우기로 했다니 참으로 대단하오. 그래, 병력은 얼마나 되어? 주유가 3만이니라. 이에 유비가 한소. 아니 뭐 그렇게 적냐? 이에 주유가 차자 적용 예주당관 유파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예주께서는 단지 이 유가 격파하는 걸 보고만 있으시라. 노숙은 분명 유비한테 병사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유비가 아니 들었던 얘기랑 다르다. 노숙이 불러와라 노숙이. 이에 주유가 다들 공사 다 망한데 만나려면 혼자 가서 만나시라. 이에 유비가 부끄러워하면서도 주유의 의기를 높이 샀다 되어 있는데 그 뒤가 바로 미근계유 논란이죠. 유비가 주유랑 엮이지 않으려 했다. 왜? 주유가 북군 즉 조조군을 격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했다. 그래서 번구로 돌아갔고 이것을 진퇴의 계책으로 삼았다. 다만 손성은 이것을 우부의 곡필이다 해놨어요. 적격대전에서 유비가 뭐했냐, 이건 제가 컨텐츠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만 영상 한 편을 찍었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넘어갈 거예요. 조조는 역시 주유가 말한 용병의 4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중 후방의 적과 역병이 가장 큰 근심이었다. 조조는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역병까지 들이닥쳤다. 그래서 조조는 야 그냥 형주 먹고 입절했어야 되는데 괜히 더 태웠다. 이때 황기가 주유한테 적들의 선단을 보니 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 불지르기 딱 좋다. 즉 실제 역사에서는 주유도 제갈량도 아닌 황계가 화공책을 낸 겁니다. 여기에다 황계는 스스로 거짓, 투항, 위계를 쓰겠다. 이에 조조가 의심을 하죠. 이 항복이 거짓일까 의심스럽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황계는 고금이 없던 자기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투항한다던 황계가 조조의 선단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조도 황계의 투항이 거짓이라는데 대비는 해놓은 걸로 보여요. 청야와 퇴각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적벽대전 화공설, 역병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영상에 다 담아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조조는 현성이 있는 화용도를 통해 퇴각을 합니다. 여기 현성이 하나의 창이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참고로 그 현성이 어디 현성이냐 질문 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화용의 당시 현성인지 옛 현성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여기가 왕작이 있었던 곳이고 역사적으로 둔도 꽤 있던 곳으로 보이거든요. 암튼 화용이 오림에서 강릉까지 직진 최단거리고 중간에 밥 먹고 건초 먹이면서 쉴 수 있는 성도 있으니 최적 퇴각로였죠. 손유 연합군이 이 성을 사전에 불을 지르지 못했어요. 이걸 미리 불질러놨으면 조조는 퇴각 작전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당연히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조조가 왜 진작에 불을 지르지 않았냐, 유비 그놈의 계책은 항상 뒷북이다 낄낄대면서 강릉으로 퇴각을 합니다. 나관중 선생도 이 부분이 아쉬웠는지 관우가 매복하다 조조를 잡고 놔주는 걸로 창작하죠. 한편 강릉에는 조인이 있었는데 그 조인한테 남군을 맡기고 조조는 철군합니다. 조조가 당시 유파한테 특명을 주죠. 너는 가서 형남을 단돌이 쳐라. 유파가 아니 유비가 가만히 있겠냐, 유비가 형남을 치면 내가 육군을 보내 너를 지원하겠다. 육군이라 하면 보통 황제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후 어떻게 되느냐, 조인은 대규모 지원군을 꾸려 지원하는데 유파는 버려버립니다. 이 유파가 유비를 이상하리 마치 싫어했어요. 유비가 유파를 너무 원해서 등용하려 했는데 유파가 싫다면서 도망다니니까 이걸 한스럽게 생각했다 되어 있어요. 성을 갈고 사섭한테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잘못돼서 유장한테 도망갔다가 유장이 유비한테 먹히고 어쩔 수 없이 유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초계 연준의장 비둘기파로 활약하고 유비의 제문까지 쓰는 그 유파가 왜 유비를 싫어했느냐, 힌트가 있습니다. 유파는 사대부, 특히 중원 사대부들을 좋아했어요. 적국에 있던 진군하고도 서신을 교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장들은 싫어했다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사대부를 좋아해서 유파를 만나서 놀려고 했는데 유파가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내로 태어나서 영웅들이랑 사귀어야지 병졸 따위랑 놀아서 되겠냐, 이 얘기를 유비가 듣고 대노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유파를 찾아가서 중재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문도 중요하지만 무도 중요하다, 좀 잘 지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장비도 마찬가지고 유비도 그냥 깡패 두목 정도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성을 갈고 도망갈 정도로 피해 다닌 겁니다. 즉 실제 유비의 캐릭터가 소설 연희와 매우 다르다는 또 하나의 근거죠. 다시 돌아와서 조인이 포위당하자 조조는 대규모 초우와 지원군을 꾸립니다. 악진, 이통, 문빙, 즉 주변에 갈 수 있는 애들은 다 갔어요. 주유와 유비는 관우를 보내 일을 맡게 하는데 관우가 문빙한테 연속으로 털려서 배와 물자를 날려버리고 이통의 분전으로 조인은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비는 형남에 무혈 입성하게 되죠. 이때 황충이 유비군에 인간하게 됩니다.
황충은 원래 유표군에 인근했다가 조조가 형주를 날먹할 때 조조군으로 갈아타죠. 그래서 한현 밑에 있게 되는 건데, 한현이 유비한테 항복합니다. 즉 관우와 황충의 일기토는 소설 연희의 허구다. 무슨 중국 초등학교에 한현의 묘기가 보관되어 있다 하는데, 내용이 대충 스스로 항복하니 백성들을 평온하게 하여 참으로 도리 있는 자다, 뭐 이런 내용이라 보면 됩니다. 조조는 형남을 사실상 버리고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유비는 백성들을 끌고 다녔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백성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땅은 그냥 약탈 대상이에요. 특히나 치안이 좋지 않았던 장강 이남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조범 같은 경우도 유비가 보낸 조은한테 항복했고, 유도, 김선 이런 애들도 다 그냥 항복합니다. 연희에서는 싸웠다 되어 있는데 심지어 형도영은 또 가상인물이에요. 자, 그럼 주유는 왜 유비에게 형남을 허용했느냐? 주유의 관심사는 서쪽이었어요. 실제로 조인과 내치할 때 주유가 감령을 보내서 이릉을 접수합니다. 이런 형세로는 유비는 공안 이남으로 고립되는 모양새죠. 노필이 뭐라 했습니까? 공근이 죽지 않았다면 그 근심에 어찌 유비가 촉을 도모했겠느냐. 즉 주유가 오래 살았으면 유비는 주유의 이분직에 차출될 운명이었다 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제거당했을 거예요. 이분직의 이후에 어째저째 유비가 한중 정도는 얻지 않았겠느냐. 주유는 한중독으로 손유를 입이 찍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송건의 거기장군직 청거를 담보로 형주대여 계약을 하러 송건을 만났을 때 유비를 오군에 유폐시키자 한 게 바로 여번과 주유였어요. 이때 유비가 건업, 당시 말릉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송건한테 말릉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로 천도를 하시죠 하는 거죠. 이미 장경이 말릉으로 천도를 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송건이 말릉으로 천도하고 이름을 건업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사실 말릉은 그 이름이 금릉이었어요. 진 시황제가 나중에 여기서 황제가 난다는 말을 듣고 땅을 다 헤집어 놓은 다음에 이름을 말릉으로 고친 것입니다. 자, 이 주유의 죽음은 유비에게는 크나큰 행운이죠. 주유는 유비를 경계하고 관리하려 했지만 그 뒤를 잇는 노숙은 또 유비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나중에 송건이 주유, 노숙, 여몽 등을 평하면서 노숙이 처음 나를 만나서 재앙이 되어라 한 거, 이게 잘한 거 첫 번째. 조조가 쳐들어왔을 때 주유를 불러서 여론을 뒤집은 거, 이게 잘한 거 두 번째. 그런데 잘못한 게 있으니 유비한테 형주를 용인한 거다. 다만 이 잘못 하나가 앞서 잘한 두 가지를 상쇄하지 못한다 했어요. 실제로 주유가 죽기 전에 송건한테 보고한 이분직에 주유가 직접 입촉해서 한중에 손유를 남기고 본인은 돌아와서 송건과 함께 북진한다, 이걸 송건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비가 길막을 해요. 유장은 내 친척이다, 안 된다. 결국 나중에 유비의 이촉이 유비의 사심에 의한 것인 걸 송건이 알게 됐을 때 송건이 대노합니다.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송건이 입촉하는 유비를 지원을 해요. 여대가 병사를 끌고 한중으로 갔다 되어 있습니다. 즉 송건은 유비가 유장을 치는 걸 지원한 게 아닌 장로를 치는 걸 지원한 겁니다. 송건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유비가 장로를 쳐서 한중을 얻으면 당연히 한중은 유비가 취하겠죠. 그러면 유비는 한중으로 가고 형주는 반납하고 깔끔하죠. 유장이 바라는 바도 그거였을 거고요. 유비야, 네가 한중에서 나 방패막이 좀 해달라. 그런데 유비가 가맹간에서 회군을 합니다. 그 위화도 회군 오리지널 버전인데 그 병력을 유장한테 지원받아 놓고 그 병력으로 회군한 거예요. 여기도 유비의 정치적 선동이 빛을 발하죠. 유장한테 추가 물자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의심한 유장이 요구의 그 절반만 줘요. 그러니까 유비가 병사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는데 쟤들은 편안하게 놀고 먹고 있다, 이거 맞아? 하면서 다 꼬셔버린 겁니다. 이때 여대가 그냥 회군해버려요. 유장 치는 건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재밌는 건 여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다가 백제성에 들렀는데 비부, 즉 유비의 좌장군부 병사들이 다 흩어졌다. 유비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대는 서진하고 있던 제갈량을 만났던 걸로 보여요. 제갈량이 죽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우리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거 병력 있는 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계약 위반이거든요. 자,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는 유비 관점에서의 입촉 서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